사회를 만든 황희망 전해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국민 노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팬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국회라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집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개면연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네, 검은색은 지혜를 상징하고 또 토끼는 풍요롭고 뭐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인구 절벽은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에 접해 있는데 올해는 그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하고 다산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손자, 손녀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두둑한 후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테이블에 계신 회원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면서 좀 이렇게 손바닥을 좀 이렇게 마주치는 이런 액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양쪽으로. 네. 해피 뉴 이어. 네, 리모트로도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 우리가 오랜만에 갖는 그 신년 교례로 사실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멋진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서혜영 교수님의 축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명은 윤혜영 작사, 조준남 작곡의 선구자입니다. 소 교수님께서 더 플랫폼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가곡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를 부르니 저희 플랫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플랫폼의 회장님이죠. 현병철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연초고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외국에 가고 또 건강상 좀 어려움이 있는 분 외에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가족까지 해서 100명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들은 매월 1회씩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 한 5회 정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 거 외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상적,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는 모임, 그런 지성인의 모임, 그게 우리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할 것. 둘째, 도덕적 수월성을 가질 것. 셋째, 투명할 것. 네 번째, 건설적일 것. 5번째, 비정치적일 것. 이런 운영 방침을 가지고서 이 회의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들이 펼치는 담론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마지막에 등장하신 분이 항상 VIP시죠? 우리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강의를 해주신 외교부의 박진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스케줄에 같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오셔서 인사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현병철 회장님 더 플랫폼 훌륭한 모임을 이렇게 늘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신 고명하신 사회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은사이신 송상현 교수님 계시고 또 국회 저의 은사이신 또 김형호 의장님도 계시고 또 제 친구인 김준규 검찰총장도 계시고 대학 선배이신 또 신각수 대사님도 계시고 또 외교부 장관 선배이신 또 우리 윤영관 장관님도 계시고 제 해군 장교 선배님이십니다. 네. 제가 일일이 더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새로 시작한 개묘년 흑토끼의 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과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더 플랫폼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희망과 꿈을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해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플랫폼이 더 크게 또 번창하시고 또 제가 하는 저 외교 업무와 관련돼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더 소개할 분이 계시지만 시간상 나중에 소개키로 하고 오늘 강사는 예종석 교수님이신데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제9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의 진화, 미식가 열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여든지 교수님. 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종석입니다. 제가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감히 주제넘게 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심란하고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만 이 말씀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그 고매하신 또 학문이 높으신 여러 연사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사실 메뉴를 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뉴가 과연 맛있을까? 맛없으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밥 다 먹고 나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참이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인데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그 비슷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입니다. 교산 허균이라고 하는 분인데, 물론 이 영정은 최근에 그려진 표준 영정이니까 이렇게 생겨 여러 가지 평판을 보고 그렸겠지만은 허균은 잘 아시죠? 되게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홍길동전은 허균이 쓴 게 아니다라는 또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집안도 대단히 훌륭하고요. 그 아버지인 허엽이 동인의 영수였고 그 아호가 초당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당 두부를 만든 분이고 강릉 목사를 하면서 또 초당 두부를 판매한 사실도 있어서 약간 비리 혐의도 받고 있던데 이 집의 형제들이 허봉, 허성, 허난설헌 그 유명한 허난설헌까지 해서 허씨 오문장가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빼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역적 모의를 해서 좀 힘든 말로는 거열형이라고 하는 그 능지처참보다 더한 거죠. 소의 사지를 묶어가지고 절단하는 그런 형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분의 무슨 학문적 깊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논할 주제는 못 되는데다만 음식 관련된 것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유분방한 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단아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 중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괴물이다. 근데 딴 거 다 제쳐놓고 이분이 행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 공직에 한 20년 있었는데 파직을 6번 당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유가 뭐냐면 대개 임지의 기생을 데리고 간다거나 또 이 양반이 또 사명당의 제자였고 또 서해 유성룡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퇴계 학맥과 다 있는 분인데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 밑에 배우고서도 또 자기 있는 관아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불교 그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그런 짓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 눈밖에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생 유명한 그 매창하고는 아주 교우관계를 맺고 시도 보내고 이런 좀 파격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음식에 관한 한 대단한 식견과 지식과 또 애정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유배를 많이 다녔는데요. 유배를 다닐 때도 맛있는 음식 나눈 곳으로 보내달라고 로비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과거를 책임지고 있던 시절에 되게 양말이 파격적이라서 과거에 자기 조카 사위 조카를 다 붙여줬어요. 비리로. 그거에 걸려가지고 이제 전북 함열, 익산 근처, 지금도 함열역이 있죠. 함열에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준치하고 방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글로 보내달라고 간 건데 갔더니 먹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열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느 날 달밤에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래도 아버지가 강릉 목사, 감사 이런 걸 하신 분이니까 집에 뇌물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잘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글이
도문대작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이 뭐 그렇게 책은 아니고 성소부 부고라고 하는 이제 허균의 그 문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집 속에 있는 짧은 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품평서입니다. 여기에 117가지 음식을 분류로 쫙 해서 어디 건 뭐는 어디가 맛있고 뭐는 어디가 맛있고 이런 걸 쭉 적어놨는데요. 놀라운 건 그 시대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정보를 알았을까. 근데 읽다 보면 이 양반이 상상력도 대단한 분이라는 걸, 소설도 여러 편 썼으니까 상상력도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 곰 발바닥은 어디가 잘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엔 식당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제 어디에 뭐 무슨 음식 재료가 난다 이런 걸 쭉 밝혀놓은 거죠. 그래서 참 그 이분이 제가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흠모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도문대작에 이런 글을 썼어요. 서문에 먹는 것은 성욕과 사람의 본성이다. 먹는 것과 성욕은 더구나 먹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다. 선현들은 먹을 것을 바치는 자를 천하게 여겼지만 그것은 먹는 것만 탐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비난한 것이지 어찌 먹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한 것이겠는가. 이게 이 당시에 그 사회적 통념을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긴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굉장히 성욕에 대해서도 관대해서 성욕은 타고난 건데 이 성인들이 되게 성욕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의 경지에서 볼 때는 그건 그렇게 말할 게 못 된다.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막 도덕군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도문대작의 뜻은 도살장문을 바라보면서 크게 입맛을 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못 먹으니까 도살장문을 바라보면서 고기 맛을 다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자기 오리지널 아니고 중국 식기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근데 하여튼 아주 이 제목만 하나 봐도 이분의 천재성이 엿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음식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뭐 궁중의 음식도 전해지는 것은 18세기 이후 것인데요. 뭐 굳이 찾자면 상가요록이라는 그 의관 전순의라는 분이 진 책인데 이건 종합 농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책이 2001년 청계천 고소 헌책방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은잡방 탁정청이라는 분이 쓴 1540년경에 나온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도문대작이고 한글 요리책으로는 음식 디미방이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궤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궁중의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조상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형편없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요즘은 나물이 제철나물 시식의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세종대왕은 일찍이 가뭄과 홍수로 인한 뭐 기근이 들 때를 대비해서 구황벽곡방, 구황절효, 구황차료, 구황보유방 이런 책을 정부에서 간행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 없을 때는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쌀밥은 정말 굉장한 특정 계급만 먹었던 거죠. 그래서 개학기 때 왔던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먹을 수 있는 나물의 가지수를 한국 사람만큼 많이 알고 있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고사리는 서양에서는 독초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걸 물에 담궈서 독을 빼서 먹는 걸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살은 거죠. 육식은 또 이게 1123년에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경이라는 사람이 기행문을 쓴 건데 이제 도경이니까 사실 그림까지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림은 소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안타깝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고려시대는 사실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육식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고려에 양과 대전이 있긴 하나 왕공 기인이 아니면 먹을 수 없으니 백성들은 해품을 많이 먹고 도살법 역시 서툴다. 이게 이 사신들을 대접하느라고 소 돼지를 잡는데 양과 돼지의 네 다리를 묶고 이걸 그리는 불 위에 내던지고 만일 다시 살아나면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 후에 배를 가르기 때문에 창자가 온통 잘라져서 오물이 마구 흘러내리므로 이것으로 요리한 국이나 구이에 고약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하도
근데 고기를 먹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숨어서 먹은 양반들이 먹은 기록이 있고요.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육식이 해금이 됐지만 해금됐다고나 하나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필수 품인 게 소입니다. 그러니 그걸 잡아먹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육식을 해금하고도 그 소 잡는 것을 감시하는 기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슬픈 이야기죠. 이 광해군 일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삼강로 권초중 잡채상서 세막당. 처음엔 사삼강로의 권세가 중하더니 지금은 잡채상서의 세력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건데, 이게 누구냐면 사삼강로 또는 침체정성으로 불리는 사람은 한효순이라는 사람입니다. 허균하고 거의 동시대인입니다. 뭐 좀 만 나이가 많죠. 그 다음에 잡채상서는 이충이라고 뭐 허균보다 한 살 많은 정도니까, 이분들 사삼강로라는 게 뭐냐면요, 이 한효순이라는 분은 더덕으로 밀전병을 붙여서 광해군한테 갖다 바치고 그 벼슬 로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판서를 다 거치고 좌의정 우의정도 다 거쳤고요. 잡채상서 이충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잡채를 해가지고 광해군한테 갖다 줬는데, 광해군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사람이 요리를 들고 들어올 때까지 밥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잡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당면 넣은 잡채가 아닙니다. 여기서 잡채는 아시다시피 섞는다는 뜻이고, 채는 각종 채소를 섞은 요리입니다. 당면 잡채는 1912년 일제강점기에 사리원에 일본 사람들이 당면 공장을 차리면서 시작되었으니까 그 역사는 한 10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침체가 김치 아니겠습니까? 김치나 뭐 잡채 이런 걸로 다 로비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임금도 궁중요리사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즈음에 프랑스에서는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허균보다는 조금 위인데 그 유명한 까트린 드 메디치입니다. 그 피렌체와 토스카나 지방을 지배한 메디치 가문의 자손인데 한 300년가량 지배했죠. 그 할아버지가 그 데 로렌초고, 아주 뭐 이분이 근데 프랑스로 시집을 갑니다. 근데 1533년에 이제 앙리 2세가 되는 올레앙 공작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때 메디치가의 요리사, 제과사를 대동해서 소위 파티세리를 그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다 보급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돼지 한 마리 상위에 올려놓고 칼 한 자루씩 들고 덤벼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아주 식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이날 피로연 날, 까트린 드 메디치가 결혼하던 그 피로연에 식사를 하다 중간에 소르베가 나온 겁니다. 그걸 먹고 프랑스 사람들이 기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요즘 이제 양식 코스를 먹다 보면 중간에 셔벳 먹는 그 소르베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르트나 사바용 소스, 오늘 우리 먹는 유자 소스와 비슷한 건데 오렌지로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이 까트린 드 메디치가 데리고 온 요리사들이 그 프랑스에 보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까트린 드 메디치는 사실은 철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 엄청난 권력 투쟁을 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정부가 있었어요. 부아티에라거나 유명한 연상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한테 빠져서 자기는 거들떠도 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무려 자식을 10명이나 낳습니다. 거기서 임금이 한 여러 명 나오죠.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이 신교도들을 대학살을 하는데요.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권력력의 뭐 화신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면에서 요리, 그 다음에 뭐 문학, 예술 이런 것에 굉장히 결국 메디치카의 후예다운 그런 이 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긴 궁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편 정부가 살던 슈농소성은 나중에 남편 죽고 나서 도로 빼앗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 태양왕 루이 14세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이 사람의 공은 뭐냐면 서양 프랑스 요리의 코스 요리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먹는 습관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끝에 가서. 근데 이 죽고 77세에 죽었는데 뭐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뭐 당뇨병서부터 어마어마한 대식가인데 사실 그 구루망이라는 미식가를 뜻하는 구루망이란 말에는 대식가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17세기, 18세기에는 미식가와 대식가를 구분하기 위한 글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건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분이 결국은 당뇨병 각종 병의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뭐 태양왕이지만 이게 뭐 좀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한 번 또 언급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무렵도 중국에서는 강희제라는 황제가 만한전석이라는 걸 먹습니다. 만한전석은 보시다시피 만주와 한족들의 음식, 그 중에서 특히 산동성 요리를 중심으로 해서 118가지, 어디는 118가지라고 하는데, 그걸 나흘에 걸쳐서 먹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산동성 요리만 가지고도 나흘을 때려 먹으니까, 최근에 홍콩에서는 이 만한전석을 좀 줄여가지고 하루에 먹는 걸 뭐 한 10,000불씩 받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단하죠. 그래서 중국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쪽 음식은 짜고, 서쪽 음식, 사천성기 쪽은 맵고, 동쪽은 산미가 많고, 남쪽은 담백하다. 이 광동 요리 같은 게 담백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음식 중에서 산동성 요리만 갖고 만한전석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아마 1000가지 요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그런 나라죠. 자, 이 무렵에 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미식가 또는 음식평론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브리아 사바랭은 원래 프랑스 혁명 때 미국으로 도망갔던 판사 출신인데, 이게 아주 음식에 대단히 해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우리나라에서 미식 예찬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미식의 사이콜로지라는 책을 아주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분이 바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또 게다가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인류의 행복에서 전체의 발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영리한 자만이 즐기며 먹는 법을 안다. 이런 말을 남겼고, 이 사람하고 3살 차이인데 그리모 라 레니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음식평론가고 미식 요리 잡지 편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미식회 이름도 거기서 따온 건데요. 미식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할 정도로 뛰어난 미식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은, 자연이 보내준 선물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포착하는 것이 가스트로노미, 미식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에 유배를 가서 논문이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지 그때 어류도감을 만든 겁니다. 이게 자산어고입니다. 근데 자산은 사실 저게 흑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너무 침울하고 우울하다고 해서 이제 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단하죠. 이때 근데 똑같은 시대에 진해로 유배 갔던 김열애라는 분은 우해이어보라는 또 어류도감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선구적인 분들이죠. 이 정약전 바로 다산 정약용의 형님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추사 김정희가 등장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정약용 아들의 친구니까 바로 다음 제너레이션입니다. 정약용은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이고 금석학자이고 아주 빼어난 문장가이고, 세안도를 지금 국보 1호를 세안도로 바꿔야 될 정도로 엄청난 그 품격 있는 작품인 세안도를 남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집안도 좋고 할머니가 왕후이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유배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질시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9년간 지금 대정에 가면 그 유배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위리안치라고 해서 최고 행보를 받아서 거기서 있었는데, 근데 이 추사는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해서 이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뒤져봤는데 대단히 영민한 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교만한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북경에 가서 완원이니 무슨 하여튼 그 당대 그 옹방강인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 와서는 이게 다들 사람같이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9년 그 유배형을 받고 가는 길에 해남 대흥사에 들렸는데, 해남 대흥사에 이분의 정말 중마고이라고 할 수 있는 초이선사가 그때 주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대웅전에 원교 이광사의 글로 대웅보전이라고 딱 써 있는 걸 봤어요. 원교 이광사는 이분들보다 한참 위에, 뭐 원교 이광사가 죽는 것을, 살아있는 것을 추사가 본 일이 없는데, 원교 이광사는 한국형 서체를 남긴 아주 대단한 서예가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보더니 초이선사를 불러서 너 이걸 글이라고 걸어놨냐? 응? 원교는 한국의 글을 다 망친 사람인데 이거 띄어라, 내가 하나 써줄게. 그리고 그거 띄어내고 자기 걸 써서 올려붙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9년형을 마치고 서울로 가는 길에 다시 대흥사에 들려서 그거를 보고는 초이선사를 다시 불러서 야, 원교 글도 괜찮다. 도로 걸어라. 그래서 지금 대흥사에 가면 원교 글씨도 볼 수 있고 추사 글씨도 볼 수 있고 원교의 제자인 창암 이산만의 글씨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9년 유배를 당하면서 추사가 사람이 좀 된 거죠. 막 교만하기 짝이 없다가 뭐 학문으로 볼 때는 자기보다는 다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만한 분이 음식에 대한 애정이 또 너무나 큽니다. 이분이 평생에 한글 편지를 남긴 게 한 40통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0몇 통이 자기 부인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부인한테 보낸 게 뭐, 내용이 뭐냐면요. 음식 타령입니다.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란 보내라, 무슨 간장 보내라, 무슨 김치 보내라 이런데 그 당시에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빨리 가면 석 달, 늦게 가면 7달 걸리는 겁니다. 근데 뭐 갖고 오면 되게 상해 있는 거죠. 그럼 또 상해 있다고 또 편지를 써요. 이게 뭐 하여튼 그런 분인 거죠. 그런 당대 최고의 예술가이자 금석학의 대가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년에 남긴 글이 이게 전형적인 추사체인데요. 고회 부처 아여손 대팽두부 과강체라는 글인데, 뭐 앞에 거는 좋은 모임은 손주들하고 노는 거고 좋은 음식은 두부하고 생강하고 오이나물을 먹는 것이다. 이게 먹는 타령을 끝까지 한 겁니다. 자, 이 무렵에 사진이 없어졌습니다만 탈레랑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세상으로 끌어낸 것도 탈레랑이고 나폴레옹을 물러나게 한 것도 이 사람인데,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으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정권이 9번 바뀔 동안 권력 핵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빈 회의, 1814년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사실은 이때 빈 회의에서 프랑스는 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음식, 와인 같은 걸 가지고 회의에 오는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저 회의가 무려 한 6개월쯤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은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내게 훌륭한 요리사를 준다면 내가 좋은 회의 결과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회의에는 외교관보다 요리사를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저녁 식사처럼 매일같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다른 쾌락을 안다면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간 요리사가 바로 정말 왕들의 요리사라고 하는 이 마리 앙뚜안 카레입니다. 이 서양 요리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폴레옹의 요리사도 했고 알렉산더 1세의 요리사도 했고 영국 궁정의 요리사도 했고 말년은 로스차일드 패밀리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요리사 중에 요리사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 탈레랑한테 짝을 맞추는 거죠. 위대한 외교관의 시위를 유지하려면 위대한 요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훌륭한 요리사의 진가를 모르는 부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당시에 프랑스의 이 제임스 로스차일드 집에는 저녁마다 연회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탈레랑이나 뭐 하이네 같은 시인, 로시니 같은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는 대단한 미식가입니다. 로시니는 사실 그 당시에는 베토벤보다 인기가 더 좋았다고 그래요. 동년배인데
그 로시니의 오페라가 열리면 베토벤 음악회는 반도 안 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마지막 윌리엄 테린가 마지막 그 작곡을 끝으로 요리 연구가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탈레랑도 그렇지만 이 사람 이름으로 남아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로시니 스테이크라는 건데요. 그런 스테이크 위에 푸아그라를 얹고 그 위에 트러플을 얹은 아주 기가 막힌 요리입니다. 근데 로스차일드가 그 당시에 로시니를 보고 난 미국에 갈 건데 너 좀 따라갈래? 그러니까 이 로시니의 대답이 뭐였냐면 카렘을 데리고 가면 같이 간다. 그랬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 요리에 음식에 애착이 있었던 분입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도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미식을 추구하는 나라로는 요즘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일본이 사실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이탈리아보다 맛있는 이태리 요리를 먹을 수 있고요. 프랑스보다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식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소위 교야사이라고 해서 교토에는 야채가 유명한데요.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에 1868년에 일어나는데 혹자는 이걸 메이지 유신을 가르쳐서 요리 유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요리 유신을 하면서 7세기에 덴무 천황이 살생과 육식을 금지하는 칙서를 발표하는데 1872년에 이 양반이 취임하자 몇 년 만에 이걸 해금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닌자들이 이 메이지를 죽이기 위해서 궁에 10명이 쳐들어갔는데 5명을 경호원들이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육식을 금해놓으니까 고기를 먹으면 뭔가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메이지는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을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키가 너무 작은 겁니다.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키가 148cm였다고 그러는데요. 대개 뭐 그 160cm도 안 되는 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키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그걸 붙들고 맨날 물어본 겁니다. 뭘 하면 애들이 크겠냐. 근데 육식을 시켜야 된다. 근데 고기가 있어야죠. 일본 토종 소고기라는 건, 소라는 건 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메이지가 전 세계에서 좋은 소는 다 수입을 해서 교배를 붙여서 소위 이제 그 검은색 흑모화우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안 먹으니까 이 사람이 대신들을 다 데리고 우에노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지금도 그 식당이 있습니다. 우에노에 세료겐이라고. 그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을 시연을 합니다. 기자들을 쫙 불러다 놓고. 그래도 고기가 보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돈가스를 개발합니다. 돈가스는 사실은 뭐 비엔나 슈니체리 원본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돈가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에 가면 음식이 이름은 같아도 달라지는 거죠. 일본 돈가스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맛도 있고요. 지금도 우에노에 가면 우에노 그 네거리 기퉁이에 유명한 폰케 혼타니 뭐 하는 유명한 네 기퉁이마다 다 있습니다. 100년 넘는, 대개 100년이 넘었죠. 그런 돈가스 집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3,000円받는데 그돈 내고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또 뭘 하느냐면 윌리엄 클라크라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란 말을 만든 유명한 그 농학자가 있죠. 이분이 미네소타 농대에 있던 분을 삿포로 농대에 모셔다가 부학장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뭘 하느냐면 감자를 보고, 일본에 쌀이 모자라니까 감자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삿포로 대학, 지금 이제 홋카이도 국립대학입니다만 삿포로 대학의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는 쌀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카레 라이스만 예외입니다. 카레를 먹는 사람은 라이스를 먹인다. 근데 카레 라이스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금요일 점심은 꼭 카레 라이스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영양사협회는 무슨 카레의 날도 정하고요. 카레 라이스 대연구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카레를 연구하는데 사실은 카레는 일본 음식이지 인도 음식이 아닙니다. 인도에는 카레가 없습니다. 인도에는 마살라라는 소스가 있는데 그걸
그 동인도 회사 애들이 가지고 영국에 가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개량했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일본서 만든 게 카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 가셔서 카레 찾으시면 영뚱한 애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스키야키니 돈가스니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일본에 가면요, 일본 음식 분류 체계 중에 일본 양식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돈가스,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고로케, 앙꼬빵 이런 거죠. 앙꼬빵은 사실은 그 흑선 이런 게 들어올 때 스페인 사람들이 빵을 가지고 왔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맨빵이니까. 그래서 그 기무라야라고 일본의 유명한 빵집 주인이 고민 끝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모찌입니다. 그 모찌 안에 팥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빵 안에 앙꼬를 넣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게 히트를 쳤는데 지금도 도쿄 그 긴자 연점에 그 미스코시 백화점 건너편에 기무라 빵집이 있습니다. 그거 찾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앙꼬빵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그건 맛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1897년에 도쿄에 양식집이 1500곳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라멘도 사실은 중국 음식,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막 있던 중국 음식을 일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로컬라이즈 하는 데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국 정책을 펼쳐서 그걸 안 받고 하다가 결국은 일본을 통해서 이걸 다 받은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라면을 흔히 소바라는 게 메밀국수도 소바지만 국수류의 통칭이 소바입니다. 일본의 소바집 계보는요, 제가 언젠가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 야쿠자 계보보다 더 복잡합니다. 크게 3대 패밀리가 있고요. 무슨 야부 패밀리, 무슨 뭐 사라시나 거기서 또 뿌리쳐 나가서 소위 노랭 이 입구에 들어오는 천 그거 뛰어가면 이제 말하자면 그게 회원집이 프랜차이즈 같이 되는 건데 그런 집이 700집, 1000집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간다 야부소바집 입구에 들어가면 그 노랭 뛰어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창업자 흉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국수집만 하나 잘해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거죠. 이 사람이 메이지인데 우리나라 고종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고종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고종은 자신을 위해서 많이 먹었는데 메이지는 국민을 위해서 많이 먹은 셈이죠. 자, 이 즈음에 일본에 1883년에 기다오지 로산진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다오지 로산진은 뭐 집안도 형편없고 남의 집에 입양돼서 돌아다니고 하던 사람인데 음식에 대한 천부적인 재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늘 일본 음식의 프레젠테이션, 일본 사람 모리스케라고 합니다만 일본 음식이 아름다운 건 이 사람 덕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아마 맛의 달인이라는 혹시 만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맛의 달인이라는 주인공이 유자의 실제 모델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 양반이 그래서 그 모리스케를 위해서 자기가 그 호시가오카 사료라는 이 미식구라쿠를 만드는데 이걸 오픈하기 위해서 그릇을 일단 2만 개를 굽습니다. 자기 자신이. 근데 이 양반이 도자기로 일본 인간 국보에 지명되고요. 그리고 아주 빼어난 서예가입니다. 21살 때 일본 천자문 대회 가서 1등을 해서 사실은 조선 총독부에도 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쭉 기록을 뒤져보니까 조선 총독부하고 이 일본군 사령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말하자면 필경사를 한 거죠. 무슨 임명장 같은 거 줄 때 임명장을 붓글씨로 썼고 그때 이 사람이 틈만 나면 우리나라 이 가마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연구해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남긴 그 도자기들은 뭐 모마에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데 하여튼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인간이 파격적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허균하고 추사를 합해 놓은 사람입니다. 결혼도 6번 하고 이혼도 6번 하고요. 한 번은 록펠러 재단에서 세계 일주를 시켜줘. 너 같은 사람이면 피카소도 좀 만나고 좀 거장들을 좀 만나야 되지 않겠냐. 만나야지 가지. 그 세계 일주 플랜을 짰습니다. 근데 록펠러 재단이 돈을 댄다니까 난 니네들 돈 갖고는 안 가. 난 내 돈 갖고 가.
그래서 가서 뭐 온갖 기행을 다 펼칩니다. 피카소도 감동시키고 찰리 채플린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작품을 사고 하는데요. 어느 대학에서는 강연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맥주가 안 왔다고 참석을 3시간 기다리게 하고 하여튼 뭐 이런 기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 여행비 30억 때문에 그 빚에 몰려서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양반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 밥을 이렇게 갖다 주면 이런 건 개나 돼지나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발로 차버렸어. 결국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하고는 못 섞이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치 않는다. 100년 후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일본에서 굉장히 뜨거운 인물입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지가 1959년에 돌아갔는데 일본 광고에 나옵니다. 몇 해 전에 교토에서 이분 전시회가 열려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에요. 글씨도 그렇고 도자기도 그렇고 칠기 뭐 안 남긴 게 없습니다. 그 성격이 어떻게 까탈스러운지 자기가 운영하던 그 미시쿠라부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어요. 전 조고문을 삭발을 시켰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아주 성깔 있는 인물이죠. 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요리사를 뽑는 광고인데요. 이런 광고를 해요. 일본 요리뿐만 아니라 미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림, 조각, 건축, 공예 등 예술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음식 취향에 대해 사람들에게서 괴짜 취급을 받아들일 정도의 사람, 그리고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요리사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제가 요것만, 미식의 본질은 맛있게 만드는 솜씨가 아니라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게 하는 식재료다. 완벽한 재료를 찾아낸다면 맛을 내기 위해 복잡한 기교를 부릴 필요가 없다. 재료가 지닌 솔직한 맛을 끌어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릇에 담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한 말 중에 무미의 의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맛의 맛. 그러니까 이 양반이 최고로 친 식재료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보고. 보고를 먹으면 딴 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를 데쳐서 먹는 거. 그게 사실 2개 다 무미의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맛을 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또 남긴 이야기, 장어 요리나 덴푸라 요리를 보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식가로서 자격이 없고 저급한 미식가다. 왜냐하면 그 맛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 고종은 우리나라 음식사에 굉장한 뭘 많이 남겼죠. 그 뭐 아간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뭐 이랬는데, 뭐 이때 일본 애들이 한일 합병하고 나자마자 요시무라라고 하는 서양 요리사를 고종한테 착 붙여줍니다. 프랑스에 14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게 관심을 딴 데로 돌린 거죠. 그래서 고종은 아주 프랑스 요리에 빠져가지고 뭐 프랑스에서 식기 이런 걸 다 도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때 이제 프랑스 공사관에 있던 그 공사의 베베르의 처제라고도 하는데 손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탁 여사가 나이도 고종보다 2살 적죠. 이 사람이 땅을 줘서 손탁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와유고 100주년 기념관 근처에 있는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종의, 그러니까 이게 미식가를 왜 제가 찾느냐 하면 미식가들이 있기 때문에 요리사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탈레랑도 카렘을 탄생시켰듯이 고종은 이 안순환을 탄생시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요리사는 아니었습니다. 국내부에 말하자면 임금의 파티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조선 최고의 장사, 완력가였고, 그리고 음식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1903년에 지금 동아일보 앞에 일민미술관 자리가 그게 명월관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황토마루라는 데인데, 그러니까 덕숭에 고종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고종이 밤만 되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 투자 뛴 겁니다. 국내부에도 있으면서 말하자면 요리집을 운영했는데, 이게 명월관 흔적인데요. 이때 명월관에서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샴페인, 코냑, 위스키 다 팔고요. 뭐 시가도 팔고. 그러니까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상류층들은 굉장히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 이분이 이제 뭐 한식을 망쳤다고도 하고 한식의 그 이제 진화를 이뤘다고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한정식이 이 안순환이 발명을 한 겁니다. 소위 교자상 요리라는 걸 발명을 해서 임금이 먹던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 이런 광고를 내보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교자상 요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연회 때나 하는 것이 되게 우리나라 연회 옛날 그림을 봐도 다 독상입니다. 1인당 독상이고 신분에 따라서 3첩 반상부터 임금은 12첩 반상까지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물리는 관습이 있어서 이게 음식을 시계열형으로 지금같이 서빙을 하지 않습니다. 공간 전개형으로 한 상을 딱 갖다 주죠. 근데 요즘은 이제 소위 퓨전 레스토랑에 가보면 이제 서양식으로 뭐 원바이원 주는데 사실은 우리 음식은 그렇게 시계열형으로 그 서빙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이 지금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젊은 애들은 삼겹살이 주식이고요. 고등학생은 컵라면이 주식입니다. 쌀 소비량이요 점점 줄어서 지속적인 쌀은 소비 감소고 고기 소비는 점점 늘어나서 고기 소비는 10배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소비는 이건 뭐 바람직한데 굉장히 늘었고 잡고기 옛날에 콩밥은 교도소나 가야 먹던 건데 지금은 되게 어른들이 잡곡밥을 선호합니다. 1인당 라면 작년에 뺏겼습니다만 베트남한테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삼겹살 주식시대 그 다음에 마블링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마블링 찾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뭐 아르헨티나 그 고기로 유명한데 가보면 이게 건초 먹여서 방육한 이 소들은요 팻이 없습니다. 마블링이 생기게 하려면 아주 쓰레기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블링 있는 고기는 너무 안 좋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브로콜리, 샐러리가 한정식 상에 오르고요. 이게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죽음의 밥상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뭐 원제는 The Ethics of What We Eat 라는 건데 조금 겁주느라고 죽음의 밥상이라는데 실제로 죽음의 밥상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나오는 음식을 보면 이거 먹어도 될까? 자, 무슨 비료, 농약, 무슨 유전자 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989년에 이탈리아에서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좀 제대로 패스트 푸드에 대치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영양의 균형과 음식의 문화를 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은 구할이 재료입니다. 또 그 재료도 제철 식재료가 최고입니다. 공자님이 남기신 말 중에 불시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철 음식이 아니면 입에 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말씀 더 붙이면 약보불여 식보불여 행보란 말이 있습니다. 약보보다는 밥으로 보신하는 게 낫고 밥보다는 운동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식사와 함께 건강한 생활